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면 약간 그래도 물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리어 브레이크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리어 브레이크를 보면 생각보다 그 덩치에 맞지 않게 약간 브레이크가 좀 부실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람보르기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들어와 보면 뭐 저는 차를 살 일이 없으니까 별로 본 적도 없었는데 우루스 이렇게 딱 와볼게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고 이쪽에 들어가 보면 브레이킹 시스템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프론트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고 17인치이고 리어 브레이크는 카본 세라믹의 14.5인치, 프론트는 10피스톤이고 리어는 싱글 피스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가 클수록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피스톤이 똑같은 압력으로 디스크에 힘을 가할 때 더 제동력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마치 지렛대의 원리나 똑같죠. 물론 이제 디스크가 커지면 디스크 자체의 회전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 값이 커지기 때문에 회전 운동량이 커지고 태우는데 드는 더 힘이 들긴 하지만 차 전체 공차 중량까지 고려하면 차를 세우는 데는 브레이크가 똑같은 피스톤 똑같은 압력을 가했을 때 제동에 대한 토크를 더 세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제동이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프론트 쪽이 17대 대충 이제 뭐 17대 14 비로 제동 비율을 일단 두고 있다. 디스크 크기만 놓고 봤을 때 피스톤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프론트는 10피스톤이고 리어는 싱글 피스톤입니다. 우리가 이제 6P까지는 가끔 보지만 10피스톤은 흔하지 않은데 사실 피스톤의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10배는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내 10피스톤이 10개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약간 좀 페이크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의 피스톤의 크기가 다 똑같다면 10피스톤은 1피스톤의 10배죠. 그런데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실물을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고 자세하게 해부해 본 적은 없지만 10피스톤이라는 게 하나의 피스톤의 개수가 좀 작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10개의 피스톤이기 때문에 1피스톤 대비 10피스톤이 10배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유체의 압력이 동일하다면 그 유체가 작용하는 그 피스톤의 면적, 그러면서 그 면적이 정확하게 회전축으로부터 얼마의 거리를 누르느냐를 사실은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적분을 해야 그 정지, 제동 능력에 대한 토크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계산하는 건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컨셉은 뭐냐 하면 프론트와 리어의 디스크 크기를 보면서 뭔가 앞과 뒤의 제동 비율을 좀 강제적으로 앞을 많이 두고 뒤를 일부러 좀 약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피스톤의 개수를 보면서 앞에는 10개 뒤에는 1개, 대단히 앞에다가 많은 브레이크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 다만 10피스톤이라는 거에 너무 연연은 하지 말자. 에너지 보존은 항상 되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도 일의 이득은 볼 수가 없죠. 피스톤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자연법칙이니까. 피스톤의 면적을 넓히면 모든 그 유체의 압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피스톤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제동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제동에서의 토크는 그 면적이 넓어서 힘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중심 축으로부터 디스크의 어디를 누르느냐, 정확하게 디스크의 중심 회전 축으로부터 얼만큼 먼 부위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제동 토크는 같은 힘을 가해도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그 미소 면적을 다 적분을 해야겠죠. 뭐 별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일반 물리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브레이크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앞바퀴에 많은 할당을 하고 있다. 리어 브레이크를 보면 의외로 허접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원가 절감이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기본 가격이 2억 5천인데 원가 절감은 아닐 거고, 두 번째, 무게 배분 때문에 이 차가 앞에가 무겁기 때문에 앞에 브레이크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얘기하면 70점 드립니다. 70점이고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물리 역학적인 그냥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로 쭉 풀어서 썰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자동차가 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풀 브레이킹을 한다고 하면 차의 앞대가리가 앞으로 기울죠. 요거를 이제 피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칭을 할 때 어떤 특성이 생기냐, 사실 우리가 피칭이 왜 생기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칭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피칭이 생기는 이유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바퀴가 회전할 때는 노면과 바닥은 최대 정지 마찰력 이내로 주행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차에 요 바퀴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건다고 치면 힘이 바퀴 바닥에 대해서 뒤쪽으로 작용을 하죠. 무게중심은 위쪽에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당기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네 바퀴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게중심은 위쪽에 있는데 밑바닥을 뒤로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칭축에 대한 칭이 생기죠.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하나가 사실 더 있는데 요거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죠. 자동차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뭐냐, 휠 타이어가 회전하고 있죠. 이 휠 타이어와 자동차 차대는 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따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휠 타이어는 직선으로 선형 운동을 함과 동시에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차대는 회전 운동 안 하고 선형 운동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접촉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서로 전혀 상호 관계가 없던 차대와 휠 타이어 사이에 브레이크 패드 접촉으로 작용 반작용이 생깁니다. 정확하게는 휠 타이어의 회전 가군동량을 차대가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서 디스크와 상호 접촉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요 상호 작용을 함과 동시에 휠 타이어의 가군동량을 차대가 받게 되죠.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또 생각해야 돼요. 휠 타이어 4개와 차체의 가군동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사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결국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똑같은 건데, 가군동량, 회전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모멘트 오브 이너셔 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미소 질량의 직선 운동의 에너지, 이 값을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모멘트 오브 이너셔 값이라는 요 개념을 도입하면 회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선형 운동스럽게 식을 써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편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개념을 결국 이제 가군동량 보존된다는 거는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고, 운동량 보존은 사실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요거 이해가시나요? 요거까지 이해하면 아주 고급진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요 개념이 어려운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은 그냥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운동량 보존된다는 거는 결국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받고,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그 충격량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군동량의 보존 법칙, 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그냥 작용 반작용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휠 타이어가 회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를 딱 잡으면, 이렇게 열심히 회전하고 있는 걸 딱 잡으면 잡는 물체도 같이 따라가게 회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갤리퍼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갤리퍼를 잡고 있는 거, 갤리퍼는 차대랑 연결돼 있죠. 차대가 같이 이제 돌기 시작할 거라면요. 근데 차대가 이렇게 돌지는 않죠. 그 돌려고 하는 거를 이제 앞바퀴 수직항력이 이 돌려는 차대가 받은 그 가군동량에 의한 회전 운동을 앞바퀴 수직항력이 상승함으로써 받아주는 겁니다. 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차가 풀브레이킹을 할 때 타이어 밑에 작용하는 그 마찰력이 차체의 회전 토크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휠 타이어의 회전에 대한 가군동량 보존으로 차체가 또 그 가군동량을 받아서 앞으로 숙이는, 이 두 가지 원리에서 피칭이 생기고, 이 피칭 때문에 차는 앞으로 숙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칭이 생기기 때문에 풀브레이킹을 할 때 앞쪽 바퀴 두 개는 상당한 수직항력이 확보가 되고, 뒤쪽 바퀴는 사실 풀브레이킹 하면 수직항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거의 뭐 뜨기도 하죠. 수직항력이 0으로 가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거는 이상적으로는 그립을 갖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 계수로 넘어가고,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아무리 마찰 계수가 높은 타이어를 써도 정지 마찰 계수보다 운동 마찰 계수는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마찰 계수로 넘어가면, 즉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립이 정말 소위 얘기해서 존망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이 있는 상태로 풀브레이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립이 있는 상태로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뭐냐? 그 한계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마찰 계수와 수직항력의 그 곱한 값을 최고 맥스 값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만큼 마찰력이 바닥에 작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마찰력은 가하는 만큼만 작용합니다. 최대값 이내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 이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브레이크는 최대 정지 마찰력
이내의 그 임계값에서 노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엔지니어예요. 여러분이 엔지니어인데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브레이크를 세팅하려고 칠 때 풀 브레이킹을 때리니까 앞으로 피칭 현상이 되게 심하고, 이 차가 왜 심한지 또 이따 얘기할 텐데, 피칭 현상이 되게 심해서 앞에 수직 항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마찰 계수는 거의 공도로는 1에 가까울 텐데, 마른 요면에서 1에 가까운 마찰 계수에 엄청나게 확보된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곱한 값, 이만큼의 뭔가 브레이크에 대한 한계값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10 피스톤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는, 임계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한계 이내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디스크 잡아주면 그 한계값을 넘기지만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립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 값 안에서, 그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 피스톤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리어는 이게 이 차는 피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왜 이 차가 피칭이 심한지 뒤에다 얘기할 텐데, 뒤에는 수직 항력이 사실 거의 0에 가까이 갈 거예요. 진짜 풀브레이킹 때릴 때는 수직 항력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마찰 계수는 뭐 1에 가까워도 수직 항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리어 브레이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리어 쪽 타이어 바닥과 리어 쪽 노면 사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립의 그 한계, 임계값 자체가 대단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값을 넘어버리면, 그거를 넘겨서 우리가 브레이크 제동을, 디스크를 잡아버리면 운동 마찰 계수로 넘어가 버려서 뒤쪽 타이어가 그립을 잃겠죠. 그래서 실제로 리어 브레이크는 세서 득될 게 없어요. 괜히 세게 잡았다가 운동 마찰로 넘어가면, 소위 얘기해서 그립을 놔버리면 그냥 존망합니다. 대단히 차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로 가는데, 왜 리어 브레이크를 세게 잡는 게 좋지 않냐? 일단 이 임계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거의 0에 가까워서 거의 안 잡는 게 낫고, 문제는 뭐냐면 실제 노면 상태에서는 현가하 질량의 문제로, 고속주행할 때 현가하 질량의 문제로 노면의 그립, 수직 항력이 얼마가 확보되냐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바뀌고, 노면의 그립은 물론 마찰 계수는 거의 1에 가깝지만 순간적으로 풀브레이킹을 때리면서 수직 항력이 막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뒷바퀴에 정지 마찰 계수, 그립이 있는 상태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의 임계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값이 되고, 괜히 그 임계값을 순간 실수로 딱 넘기는 순간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 마찰 계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컨티뉴어스 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그 값을 딱 넘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립을 놓고 운동 마찰 계수로 날아가 버리면 다시 그립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차는 이제 앞에 때려박고 존망이 되기 때문에 괜히 뒤에다가 브레이크를 괜히 임계값 근처로 잡으려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엔지니어 입장에. 야, 뒤에는 차라리 걸지 마. 앞으로 잡자. 뒤에 괜히 잡다가 뒤에 브레이크 운동 마찰 계수로 넘어가서 날아가면 실제로 차체의 무게중심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도 있지만 무게중심이 앞바퀴보단 뒤에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앞바퀴가 엄청난 그립을 갖고 이게 막 정지를 하고 있는데 뒷바퀴는 날아갔어요, 그립이. 게다가 무게중심은 중간에 있어. 그러면 요 두 바퀴가 뒤쪽으로 끄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정지죠. 정지하는 앞바퀴의 그립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상관없지만 실제 상황에서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닥 노면 상태가 실시간에 다르죠. 양쪽 그립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속도가 있고 위아래 바닥 노면 상태가 다르면 현가 질량에 따라서 확보되는 수직 항력이 순간순간 실시간 차이가 나니까 차체가 엄청 불안하게 요동을 치면서 쓰게 됩니다. 실제로 요 요잉충에 대한 회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좌우 브레이크를, 앞바퀴 브레이크를 계속 조절을 하면서 차체가 안정되게 쓰게끔 하겠지만, 이 제어라는 거는 요잉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 인식이 되고 그 다음 브레이크로 피드백을 하고, 회전이 또 인식이 되고 브레이크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드백이 있으려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리어 브레이크가 날아가면 굉장히 불안정한 제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어 브레이크는 실제로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죠. 람보르기니 우라칸 말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S 로드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브레이킹 시스템이 있죠.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프론트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가 400에 38. 뭔가 아까보다 비율이 리어 브레이크가 거의 프론트랑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게다가 여기서 보면 카본 세라믹은 중요한 거 아니고 6 갤리퍼. 프론트는 6 피스톤, 리어는 4 피스톤이에요. 이상하다. 닥신이 그랬는데 리어 브레이크 많이 잡으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무슨 차냐? 우라칸인가? 왜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리어 브레이크가 프론트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네? 디스크의 크기만 봐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잡으려는, 리어도 잡으려는 의지가 생겼고, 피스톤만 봐도 리어가
무려 6피스톤으로 올려왔죠. 물론 6피스톤과 4피스톤이 피스톤 크기가 완전히 똑같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히 6대4인지는 의문인데, 정확하게 따지려면 브레이크 비율을 그 피스톤의 면적과 그 피스톤이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다 면적 적분을 해야지 나온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라칸은 리어 브레이크 비율이 대단히 올라왔죠. 자, 다시 가볼게요. 아까 우리의 우루스는 10피스톤의 1피스톤 440대 370. 리어 브레이크 비율을 굉장히 위축해서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자, 피칭 때문에 앞으로 기울고 뒷바퀴 수직 항력이 확보가 안 되는데, 이 피칭이 생기는 원인은 풀 브레이킹을 할 때 타이어의 가장 밑면과 바닥면, 노면 사이에 뒤쪽으로 당기는 엄청난 제동, 정지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 마찰력에 의해서 차가 실제로 정지하는 거고요. 자, 타이어 바닥 밑면에 뒤쪽으로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자동차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토크를 유발하는 거예요. 자동차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앞바퀴가 뒤로 밀고 뒷바퀴가 뒤로 밀고 이쪽 바퀴들도 다 뒤로 밀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 대해서 뒤로 미니까 토크가 생기는데, 자, 이 회전에 대한 피칭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할 때 토크는 R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힘이죠. 요거를 해보면 R 벡터의 힘 벡터, 요 사인 세타를 해보면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이 사인 세타 값이 0으로 갑니다. 람보르기니가 뭐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SUV는 태생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면 되게 그 루프를 낮게 내려가게 해서 리어 쪽을, 그래갖고 되게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은근히 낮은 차 같아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람보르기니가 무슨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있어요? 지까지 깨서 신도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조물주도 7일 동안에 이 지구를 탄생시킬 때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못하고 지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피칭 현상이 더 많이 생겨요. 피칭에 대한 토크 값이 커지는 거고, 람보르기니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게 뭐냐, 우라칸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대단히 낮아요. 이 차는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 사인 세타 값이 0으로 가고, 무게중심이 엄청 낮으면 풀 브레이킹일 때로도 피칭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엄밀하게 무게중심이 바닥 노면에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차체의 피칭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질 않죠. 그냥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당기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당기면 피칭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밑에서 당기니까 피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칸 같은 경우는 우루스에 비해서 사기스럽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피칭 현상이 덜 생기고 리어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일상적인 차들은 리어 브레이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F바디 520D를 봐도 얘는 앞에도 원피 뒤에도 원피인데, 실제로 제가 브레이크 분진을 갖고 자동차 브레이크 비율을 느끼는데, 앞쪽 바퀴는 분진이 엄청 많이 생기고 뒤쪽 바퀴는 분진이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원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 피스톤 안에 실제 면적을 되게 작게 부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어 브레이크는 같은 유체로 연결돼 있으면 그 유체 내부의 압력은 다 같기 때문에 피스톤 면적 갖고 이제 그 제동력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뭐 로터 크기 갖고도 할 수 있고, 제가 타는 F바디 이런 기본적인 차도 리어 쪽은 제동이 제가 볼 때 거의 역할이 없습니다. 거의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90년대 옛날 차들 보면 뭐 아반떼, 프라이드 뭐 이런 차들 보면 앞에는 디스크, 뒤쪽은 아예 브레이크 자체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드럼 브레이크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거의 역할도 없는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뒤에 브레이크 디스크로 들어가 봐야 제동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결코 세게 걸고 싶지 않습니다. 세게 걸었다 날아가면 존망하거든요. 왜냐? 마찰 개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 개수는 컨티뉴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 개수는 운동 마찰 개수를 넘어오면 순간 존망하기 때문에, 그 임계값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다시 정지 마찰 개수, 그립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체는 요잉축으로 막 흔들리면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산타페를 제가 한 6개월을 타다가 못타고 팔았는데, 산타페를 탈 때 풀브레이킹을 때리면 뒤에가 막 그냥 막 날라가요 막. 근데 사실은 일상주행을 하면서 그렇게 풀브레이킹을 할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재미삼아서 공도로에서 좀 풀브레이킹을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차체가 불안한 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무게중심이 높은 차의 태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2억 5천 때려받고 만들어도 무게중심이 높은 차는 운동 성능으로 보면 그냥 존망 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사실 뭐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최대한 차체를 그래도 바닥에다 붙이는 게 이 차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방법이겠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이런 차는 람보르기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죠. 그래서 이런 차는 저한테는 줘도 안 탑니다. 는 뻥이고요. 주면 정말 열심히 닦으면서 애지중지 타겠습니다. 근데 뭐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는 뭐 살 돈도 없고, 사실 그 매장 앞에도 여러 번 걸어 다녀 봤는데 그게 이제 봉은사역에서 청담역 사이고 언덕에 있죠.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살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아예 관심 차종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도 저는 사실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역학적인 거에 관심 없겠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좀 달러, 포르쉐도 이제 흔해, 나는 람보르기니 탈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차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와 실제로 뭐 아벤타도로 이런 거 실제로 타는 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일상주행 가능한 이런 우라칸 같은 모델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품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또 그러면서 스포츠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멋진 재미난 장난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도 자연 법칙은 극복할 수 없다.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런 영상의 컨텐츠가 재밌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